참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할 이런 변수들과 대외의 불확실성들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무역 합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워딩도 조금씩 강경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12월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당장 또 12월에 예정돼 있는 관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나리오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는 우려곡절은 있겠습니다만은 1단계 합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끝날지 12월에 끝날지는 약간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1단계 합의까지는 미국도 중국도 서로 잃어버릴 것이 손해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단계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한테 지금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한 1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400억에서 500억 달러니까 사실 작년이나 올해 샀던 거에 5배를 사라고 하니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도 그러면 아예 관세를 인하를 하라라는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다소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중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때문에 중국의 물가가 무려 3.8%로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처럼 이 돼지고기에 민감한 나라에서는 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손해 볼 것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12월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크리스마스 미국 최대의 이제 쇼핑 시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쇼핑 시즌을 지나서 내년 11월까지 이제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12월에 있을 관세를 올리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까지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좀 많아지면서 약간의 좀 마찰적인 잡음들, 노이즈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충분히 아직까지는 합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자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단계까지는 그래도 합의는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기 문제도 그렇고요. 참 수급 주체들의 어떤 매도 강도나 매도 기간도 그것 때문에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변수가 그 홍콩 시위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계속 격화되고 있고 경찰이 시위대를 1m 앞에서 바로 총으로 사격하는 충격적인 장면들까지 나오면서 물론 정치적인 해석들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경제적 사안 관련해서는 홍콩 시위 변수를 어느 정도로 잡아둬야 됩니까? 좀 저희는 홍콩 시위 자체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콩이라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가만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악재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그러나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SNS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서 중국 정부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또는 폭력적인 진압을 하기도 쉽진 않다라고 좀 저희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주식이나 환율의 어떤 가격 변수들이 무역 협상이 상당 부분 잘 진행된 것을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만 안 좋아진다거나 조금만 지연이 된다고 해도 약간씩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 자체가 주는 압박감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이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할 거다라는 거를 상당 부분 충분히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나오는 홍콩 시위에 대한 압박들 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상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다소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네. 뭐 하다 보니 홍콩 시위도 그렇고 이런 트럼프 발언 때문에 지수도 1% 빠지고 원달러 환율은 한 10원 가까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FOMC 측에서는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시장 친화적으로 그래도 잘 좀 달래줄까? 아니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못 메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느 정도 스탠스가 나와야 시장은 그래도 좀 안정감을 느낄까요? 저는 사실 그 파월 의장의 언급은 이번에는 별로 이벤트가 못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FOMC 이후에 어떤 그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지표들도 나쁘지 않았고 주가는 더 올랐고요. 네. 그래서 별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스트레스, 압박 요인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심각하게 어떤 입장 전환을 긍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홍콩 시위 때문에 홍콩이나 아시아 주식시장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뭐 여전히 S&P 500은 3,093 그렇죠.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파월 의장이 시장의 우호적인 입장을 굳이 취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괜찮다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그 정도가 차라리 더 좀 금융시장에는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물론 이것도 제한적일 거라고는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그 MSCI 정기 변경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거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한 2조에서 3조 정도의 매도 압력이 있을 거다라고도 보고는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와 아닐 때가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비중 조절은 네. 한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중국 시장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한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의 비중 축소는 사실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연속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흐름 자체는 사는 흐름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머징으로 최근에 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뭐 매수하는 것보다 분명히 매도하는 게 자산 가격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는 뭐 분명하지만 네. 충격이 굉장히 심한 어떤 당장 빨리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매물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정리될 때까지 11월 말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계속 좀 지속적인 만성적인 어떤 그 감기처럼 좀 주식시장을 조금 힘들게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도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매도의 성격을 봤을 때 매물 폭탄으로서 나오는 그런 건 아닐 거다. 네. 얘기를 해주셨고 때문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제한적인 영향을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실제로 시장 영향력 한번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좋은 시나리오는 이미 다 주가나 지수에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환율도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위안화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결국에는 위안화를 계속 보고 있어야 원화 흐름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내부나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변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참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좀 혼란이 옵니다. 어떤 변수들이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크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역시 위안 달러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위안 달러가 7 위안을 딱 이제 떨어지면서부터는 확실히 원 달러 환율의 원화의 어떤 절상 속도가 굉장히 좀 둔감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원 가까이 이제 올라 버렸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문제는 사실
뭐가 불확실하다, 뭐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이러한 호재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1,160원에서 70원 정도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정한 저희 원화의 어떤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예.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지난 한 달여 동안에 워낙 원달러 환율이 좀 사실은 가파르게 뭐 1,2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한 4, 50원 이상 급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속도 조절의 관점에서 저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 특히 위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7.0 위안 달러 정도 수준에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미중 간의 어떤 협상에서 뭔가 좀 진전이 나와야지 좀 더 떨어질 여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9월 달에 있었던 관세가 인하가 되는 없어져야만 한 6.8 그 밑으로까지 한 번 더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은 추가적인 어떤 절상의 여지는 여기서는 좀 지금부터는 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역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은 미중 무역 협상일 텐데요. 여기 지금 현재 가격상으로는 충분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소 하루 이틀 이번 주 정도는 추가적인 어떤 조정의 양상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말씀해주신 그 상황은 이제 그대로 분자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조금 더 다시 한번 1,180원 선 그 이상으로 위도 좀 지금은 계속 열어놔야 되는 상태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1,150원, 1,100원대 초반대에서 1,200원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형태에서 많이 움직였었고, 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저점이 좀 올라와서 1,150원대가 깨지면은 이제 거의 바닥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약간 불안한 어떤 한국의 성장의 둔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꽤 많이 반영한 부분들이라서 사실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0원대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어떤 시나리오를 보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이제 그 뭐 경제 지표들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를 지나서 내년 초까지만 보면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기저 효과 때문이라도 조금씩은 개선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1,180원대 이상으로 뭐 1,200원대로 가는 그래서 이제 위기 가능성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는 레벨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고르게 잘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나 악재들도 시장에 영향 제한적일 거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안정을 찾겠지만 근데 지수는 계속 떨어져 라고 좀 걱정을 하신 분들 오늘처럼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또 2,100선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혹은 어떤 업종군이 그래도 좀 방어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저는 연말까지 주식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의 조정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인덱스 지수 기준으로 2,100선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사도 되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황 자체에 대한 신뢰가 강한 섹터는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IT, 반도체나 핸드폰을 비롯한 IT입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IT와 관련된 신제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뭐 5G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아도 이 IT 섹터에 대한 관심은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따라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면 이러한 테크 섹터들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핸드폰 부품주들이나 카메라 부품주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반대로 이제 이런 지수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덜 올랐던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한 1, 2주 정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나 의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저렴해졌고 네. 저평가되었는데 이제 최근 내년에 어떤 총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은 또 업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반응이 오더라고요. 예, 연말 또 1, 2주까지 좀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고 여전히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 그중에서도 중소형 또 부품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시각 계속 관철하면서 투자 전략도 세분화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매일매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